안녕하세요, 영화당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사당 김중현입니다. 나사가 좀 풀리셔서 이번에 좀 그죠? 조이는 걸로.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네. 네. 나사가 빠진 것 같이 글쎄요. 오늘 한 회를 또 네, 네.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 나사당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아 근데 진짜로 나사 같은 데 근무하셔도 문과 출신이지만 그런 쪽으로 또 굉장히 밝으셔서 의외로 네. 이 나사 같은 집단에서 창의력이나 아, 그런 추론 영역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창의력과 그렇죠.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주에 관한 뭐 훌륭한 나는 농담이다라는 소설도 쓰셨지 네, 않습니까? 나사 관련 책을 제가 그 소설 쓰기 위해서 참 많이 봤거든요. 아. 우주 관련된 뭐 비행선, 비행사 소설을 딱 내고 나니까 다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요. 네. 자, 오늘 아마 주옥 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주 영화 특집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올 들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좋은, 그리고 또 이제 우주를 단순히 재미의 어떤 그런 그 세계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들하고도 부합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것을 영화 속으로 굉장히 잘 끌어오기도 하면서 또 역사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캐내기도 한 최근에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었고요. 또 1월 달에 또 컨택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원래는 어라이벌인데 어라이벌이었죠. 네. 이제 콘택트하고 헷갈려서 컨택트라고 쓰는데 그 영화도 역시 있었고 해가지고 우주 영화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헐리우드가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예전에는 미처 해보지 못했던 상상력을 네. 기술력과 어떤 인간의 상상력이 합해진 결과물이 이런 우주 관련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매년 정말 좋은 영화들이 계속 생산되고 있어가지고 그래비티부터 맞아요. 인터스텔라, 네. 오늘 다룰 마션 뭐 등등 올해도 어김없이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던 어라이벌 같은 어라이벌. 컨택트 같은 작품도 좋았고요. 히든 피겨스도 뭐 마찬가지로 좋았는데 네, 둘 다 참 좋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오히려 겸손해지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결국 우리가 우주를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소재이잖아요. 아니, 정동진만 가도 네. 바다 앞에만 가도 사람이 작아지는 걸 느끼는데 네. 우주를 생각하면 진짜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우주 영화는 근데 간단한 계보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영화면 사실 이제 우주를 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무슨 스타워즈나 스타트rek이나 이런 영화는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장르적인 느낌이 드는데 그것을 어떤 우주 공간에 대한 어떤 꿈과 낭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이런 걸 보여주는 일련의 영화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그 클로스 인카운터 같은 작품, 네. 미지와의 조우 같은 스필버가 만든 작품이 있었고요. 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80년대 필사의 도전이라는 네. 네,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중요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로 넘어오면 뭐 미션 투 마스 같은 작품도 있었고 최근에는 그래비티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그래비티를 저희가 에마누엘 루베스키 특집 때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뺄 수밖에 없었고요. 궁금하신 분은 역시 또 그 회차를 또 찾아보시면 좋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를 다룬 영화들 중에서 지난 한 20여 년간 나온 영화들 중에서 기억에도 생생한 그런 우리의 감각을 살려주는 세 편의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네. 나사는 참 좋을 것 같아. 우주 관련 영화를 만들면 만들수록 나사가 사실은 홍보비를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네.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조달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아서 다 할리우드에서 나사를 위상을 높여주는 영화들을 만드니까. 네. 나사에 지원하는 얼마나 지원하는지가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같은 경우에는 나사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했던 그런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진일보한 인간의 의식을 원했던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네. 이 나사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 나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미국이 현재 처해 있는 정치적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인식들을 네, 다 국가적 보여줄 비전 수 같은 있는 거겠죠.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특별히 흥미로운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일단 1분 브리핑 네. 얼마나 또 우주적인 상상력을 오늘 보여주실지. 정말 힘들었고요. 네. 이게 제가 최근에 이제 개그로 몇 번 했잖아요. 뭐 에이미 아담스 같은 그런 네. 개그가 본인도 아시는군요.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서 네. 다시 전공법으로 전공법으로. 걸어와서 아, 물량 공세로 오늘 한번 퍼부어 보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질보다 양이랍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딱 보자마자 이 자체로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태양계를 한번 묘사를 해보고 싶었고요. 태양 정말 제가 그렸지만 태양 참 잘 그린 것 같고요. 잘 그린 것 여기에서 감안하셔야 될 점은 수금지와 목토천의
명까지죠. 아, 요즘 명이 명 아니죠. 아니죠. 네. 각 행성마다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는 선샤인이라는 데니 보일의 영화가 있고요. 지구는 이 근처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참 영화들이 많아요. 너무 많죠.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꼽아봤고요. 네. 달에도 참 영화가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더 문, 아, 쓸쓸하죠. 네. 아폴로 13, 스페이스 카우보이 같은 영화들. 이것도 세 편 묶어서 한 주제 되겠다. 그렇죠. 싶은 생각이 드네요. 화성도, 마션, 미션 투 마스, 토탈 리콜, 레드 플래닛까지 굉장히 좋은 영화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성은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아마 가장 중요한 영화일 테고요. 그렇겠죠. 해왕성에는 이벤트 호라이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그 인터스텔라 나오고 이벤트 호라이즌 나오지만 웜홀 묘사가 이렇게 웜홀. 나오죠. 종이를 이렇게 해서 그래요. 찌르는 이걸 묘사한 겁니다. 그렇죠. 웜홀이죠. 이게 웜홀을 통과해서 다른 차원으로 가는 이야기들. 인터스텔라, 솔라리스, 컨택트, 프로메테우스까지 이렇게 2개의 차원의 여러 가지 차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행성에 얽힌 영화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왔습니다. 저는 이거 힘센 여자 도봉순 그건 줄 알았어요. 젓가락으로 이렇게 팍 찍어가지고 테이블을 네. 뚫는 장면이 잠깐 지나다 보니까 TV도 보시나요?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도봉순이 만든 건가 네. 싶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열심히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는데 제가 봐도 마스터피스입니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영화는 마션입니다. 네.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션 바로 생각만 그 하면. 얘기죠. 네. 우주에서 재난을 당했는데 이렇게 기분 좋으려고 그러니까. 되나 싶을 정도로 네. 생각만 하면 맷 데이먼의 유머 감각이 딱 떠오르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아까 화성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이제 영화계의 몇 가지 징크스 중에 하나가 화성에 관해서 영화를 만들면 망한다 이런 또 징크스가 있어요. 네. 토탈 리콜 정도의 예외를 제외하고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그 미션 투 마스 같은 작품 그 다음에 화성은 엄마가 필요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게 네. 기록적으로 망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존 카터 같은 작품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화성 영화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란 듯이 깨준 뭐 그런 작품이 되었죠. 네. 사실 모든 재난 영화에 어떤 무슨 뭐라 그럴까요? 원형 같은 이야기가 있다면 로빈슨 크루소 얘기죠. 네. 그래서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로빈슨 크루소 그렇죠. 스타일의 이야기처럼 보이고 혼자만 남았을 때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경영할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떠나온 곳으로 복귀할 것인가 이런 것을 다루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네.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혼자 남은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직업을 뭘로 설정하느냐가 그렇죠. 이야기를 재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혼자 남았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어. 소설을 위대한 걸작을 쓰다가 혼자 쓸쓸히 죽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더 불쌍한 거는 영화 평론가예요. 네. 영화도 없고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이 마크 바트니는 식물학자이기에 이 소설,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영화는 뭐 개봉 당시에도 제가 그런 평을 뭐 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낙천적인 재난 영화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이 영화의 사실상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마크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낙천적이죠. 영화에서 보면 일단 그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남기는 메시지가 지구에 전달될지 아닐지도 모르고 누가 봐도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서프라이즈 이렇게 시작합니다. 놀랐지 이러고 시작합니다. 그럴 정도의 기본적인 유머 감각이 있고요. 제가 유머 감각이 그 자체로 굉장히 재밌지만 이야기하고도 너무 잘 맞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유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랑 떨어졌을 때가 가능한 거죠. 거리감이 있어야 유머가 있는 건데 이런 그 생존의 극한 상황이 되게 되면 유머 감각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실제로 생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극적인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생존력을 떨어뜨릴 텐데 유머 감각이 있다면 자기를 객관적으로 띄어서 본다는 얘기니까 네. 그 자체로도 생명력에 생존력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네. 우주 비행사 관련 책들을 보면 유머가 꽤 많이 등장하는데 어쩔 수 없음에서 비롯된 유머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네. 뭐 우주선에서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죽고 싶었다. 그런데 죽을 수도 없었다. 끈이 중력이 없어서? 없어서. 이런 식의 유머를 한다든지. 그래. 중력이 없으면 목을 못 매다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낙하해야 되는데 낙하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유머 같은 게 네. 마크 와틴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마크라는 사람이 워낙 낙천적인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등장하니까 낙천적인 재난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공이 낙천적이기도 하지만 영화 자체가 굉장히 낙천적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장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구도는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주인공이 조난 사건을 초반에 당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립이 됐어요. 화성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가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초중반까지 굉장히 재미있게 하다가 그런 스릴 있는 상황 서스펜스의 끝에서 주인공이 사실은 살아있고 하면서 펼쳐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인공이 죽은 줄 알고 지구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근데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 바로 앞에 장면이 뭔가 하면 처음으로 감자를 스스로 혼자 재배해서 싹이 나서 막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일반적인 영화라면 이 순서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순서를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반적인 영화는 장례식까지를 보여주면 그래 주인공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 주인공의 성공, 살아있음, 감자의 싹틈 이런 걸 보여줘서 그것을 뒤바뀌는 순간에 어떤 역전을 보여주는 재미를 추구할 텐데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 인물이 살아있는 게 전제예요. 전제인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까지 다 보여주고 나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걸 보여주면 관객 입장에서는 죽었나? 라는 생각은 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지구에서는 멍청하게 저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것 자체를 일종의 유머의 일종으로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영화의 플롯 자체의 구성이 이미 굉장한 낙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면 묵찌빠죠. 묵찌빠일까요? 네, 그 장면 다음에 묵찌빠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웠고요. 저는 이 장면이 좋았던 또 하나의 이유가 나사라는 그 단체의 특성을 잘 살리게 됐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한번 하실래요? 한번 해야 될까요? 이런 겁니다. 음악을 깔아도 기본적으로 서스펜스 가득한 긴장감 넘치는 음악을 깔아야 할 때 댄스 음악을 깔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고비에서 인물이 이 일을 성공시킬 것인가 못 시킬 것인가가 너무 긴장이 되는데 그 상황에서 막 준비하는 장면을 몽타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음악을 까느냐? 아바의 워털루를 깔아요. 그 워털루의 음악은 너무너무 신나는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워털루를 깔면서 준비하는 작업을 보여준다면 그 작업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비장한 음악을 까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이 인물이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놓고 서스펜스를 가지고 사람을 쥐었다 폈다 쥐락펴락하는 장면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그 서스펜스를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어떤 낙천적인 기운, 행복한 기운 이런 거를 집어넣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낙천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영화가 애초에 그 자체로 음악으로 스포일링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게 그게 아니다라는 걸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 잠깐 얘기해 주는데 이 영화가 왜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런 휴머니즘 가득한 사회에 이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all for one이라는 거죠. 하나를 위한 전부. 그러니까 지구는 세상은 한 생명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라는 우리가 진짜 믿고 싶어하는 어떤 하나의 이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악당이 하나도 없는 거죠. 화성에서 조난당한 우주 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동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영화의 조건이 뭔가 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큽니다. 동료들이 이 자기 동료인 마크를 데리러 가려면 355일을 더 일을 해야 돼요. 귀환을 1년을 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나사의 직원들이 모두 다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고. 야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 것 같은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고 과학이야 라는 이유로 굉장히 휴머니즘 가득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극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멀티비전으로 나오는 걸 지나가다 보는 구경꾼까지 이 마크 한 사람의 생활을 온 지구가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믿고 느껴지는 어떤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위로 같은 게 사실은 이 영화에 있는 거죠. 선의로 가득한 세상 같은 게 그렇죠. 있다면 이 마션이라는 영화 속의 세상일 텐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네. 여기에는 분명히 음모가 있을 테고 여기에는 그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알지만
영화에서는 잠시 그런 걸 잊고 정말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 그 선의 마음도 보는 사람 관람객까지 동화시키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하고도 비슷한 얘기예요. 네. 거기서도 하필이면 구해야 되는 사람이 맷 데이먼이라서 네. 참 맷 데이먼 구하는 데는 돈이 참 많이 든다. 이런 그리고 생각을 또 할 수 다루겠지만 있지만. 네. 인터스텔라도 보면 네. 맷 데이먼 구하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는 또 다른 참- 느낌으로. 참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지미 키멜도 고생하고. 그러게요. 네. 자, 어쨌건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장면, 재밌는 장면들 같은 거 어떤 게 있나요? 저는 일단 그 덕트 테이프, 우리가 이제 흔히 공업용 테이프의 쓰임새가 거의 PPL이에요. 네, 그 얼굴 헬멧이 나갔을 때도 하고 막사의 그 보호막이 네. 파손됐을 때도 하고 네. 그 하나 가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저는 패스파인더하고 그 교신을 성공할 때 그 상당한 재치를 통해서 서로 지구와 화성이 교신을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 보는데 아, 정말 이런 게 영화적인 소소한 재미구나 느껴지더라고요. 이 영화가 지루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편집을 참 잘한 것 같은 게 네. 화성에 있는 사람을 어떤 촬영을 할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카메라를 보여주잖아요. 뭐 막사에 있는 캠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그 헬멧 안에 들어있는 캠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 이런 다양한 시각적인 효과를 편집함으로써 좀 지루하지 않게 빨리 넘어가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배우의 매력, 연출의 능숙함 뭐 등등등까지 또 애초에 원작이 됐던 작품이 굉장히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훌륭하게 볼 수 있는, 네.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We're here. No, not far enough. Make it count. Where's the mountains? Those aren't mountains. They're waves. We'll find a way. We always have. 자, 두 번째 작품은 인터스텔라입니다. 사실 국내에서 이런 작품이 이렇게까지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1,000만이 넘었잖아요. 네. 네, 엄청난 성공이었죠. 저도 아이맥스로 봤던 기억이 나고요. 아, 이번에 BTV로 또 작은 화면으로 보는데 여전히 재밌는 이유가 이 영화가 시각적인 효과뿐 아니라 이야기를 참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화면으로 봐도 참 재밌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네. 인터스텔라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기억하겠습니다만 사실 감독이 거의 요즘 뭐 최고의 파워를 구사하고 있는 네.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죠. 크리스토퍼 놀런인데 크리스토퍼 놀런은 기본적으로 야심이 엄청난 감독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요. 근데 크리스토퍼 놀런의 필모그래피 중에서도 가장 야심이 큰 작품을 현재까지 골라라라고 한다면 저는 인터스텔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런이 가장 크게 꿈을 꾼 케이스가 아니겠는가라는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대작을 보면 그 대작 자체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나를 떠나서 스스로가 대작이라는 걸 증명하는 작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대작이고 정말 거물들이 만든 영화 같은 그런 어떤 양감을 주죠. 그런 면에서 영화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단지 물량이 많이 투입되어서 대작이 그쵸. 아니라 그쵸. 다루고 싶은 세계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다루지 않고 우주를 다룬다 하더라도 화성이나 이런 식의 다룰 수 있지만 이건 차원을 넘어가는 또 다른 이야기고 인간의 존재까지 건드리고 자차원으로 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보고 나면 아, 감독이 정말 작심하고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작자라는 건 결국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 사람인데 그 세계를 가장 크게, 네. 가장 광대하게 한번 꾸며보고 싶은 그런 꿈이 들어간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제 크리스토퍼 놀런의 작품들을 보면 크리스토퍼 놀런이 마치 어떤 하나의 단일한 키워드를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술 이러면 그 마술에 관한 프레스티지라는 영화를 집중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기억의 문제 이러면 메멘토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꿈의 문제라고 한다면 인셉션을 만드는 겁니다. 무의식의 세계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우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장 크게 이제 영화를 만든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 영화는 인셉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인셉션이 인파이팅식으로 안으로 파고들어서 어떤 걸 만들어낸 얘기를 정반대로 바깥으로 이 구심력을 원심력으로 바꿔서 만든 얘기가 인터스텔라처럼 저한테 보여요. 일단 주인공인 남자가 부인이 없고
아이가 둘인데 혼자 키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그 두 영화 속에서 굉장히 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주인공이 팀을 꾸려서 그 팀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서 완수하는 전문가 남자 주인공이다라는 면에서도 두 영화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가면 서로 다른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교차 편집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또 두 영화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인셉션에서 다루었던 꿈의 세계를 이 영화 속에서는 우주 공간으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영화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과학 그리고 우주에 대한 영화가 참 많은데 실제 과학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한 데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데요. 이 영화만큼 논란이 많았던 작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 킵송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리고 대단한 과학자가 직접 참여를 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오게티를 찾아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후반부에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영화 참 좋아하는데요. 네.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상상이 합쳐진 산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일단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극장에서 압도됐던 기분 같은 것을 잊을 수가 없고요. 어찌됐건 이 영화가 모든 면에서 완벽한 영화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특히 이제 후반부 쪽에 가면 이제 영화 자체가 너무 좀 촉촉하다 못해서 축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감독들은 정말 드물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일단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마션하고 달리 이렇게 낙천적인 기운이 있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내가 만약에 중학생이라면 중학교 때 만약에 아이맥스로 인터스텔라를 극장에서 봤다면 그러면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네. 문과 안 가고 이과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이런 정도로 특히 이 영화 자체는 굉장히 교육적이면서도 계몽적인 느낌이 있고 무엇보다 우주에 대한 꿈을 꾸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이 있다. 말하자면 SF인데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미국적이라고 보이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내게 된 어떤 굉장한 힘과 정신이 있다는 건 프론티어 정신이잖아요. 개척 정신인데 마치 서부를 개척하는 것처럼 우주를 개척하는 얘기처럼도 보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제 디스토피아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영화가 SF 영화인데 다 보고 나면 이렇게 우주에 대한 어떤 굉장히 꿈과 낭만 혹은 우주에 대한 어떤 굉장한 개척 정신 이런 걸 북돋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뭉클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가족 영화로 무엇보다도 크리스토퍼 놀런이 만들고 싶어했다라는 느낌이 끝까지 다 보면 들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이런 장면입니다. 중반에 이제 장면 중에 하나가 딸하고 이별을 하고 자기가 이제 우주로 나가는 그 임무를 맡아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족하고 이별을 하게 되는데 딸 입장에서는 아빠가 너무 야속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트럭을 타고 떠나는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트럭 타고 갈 때 뒤늦게 이제 딸이 튀어나오는데 결국은 제대로 이별을 못 하게 되죠. 그 트럭이 멀어지는데 그 트럭이 멀어질 때 사운드를 다음 장면에 나오는 걸 선행시켜서 깔았단 말이죠. 그 사운드가 뭔가 하면 8, 7, 6. 그 전체 거대서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단계 중에 하나는 그 우주선이 발사되는 순간일 거란 말이죠. 근데 영화는 그 우주선이 발사되는 순간은 그냥 간단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운드 자체를 선행시켜서 가족 간의 이별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하드한 그런 SF 영화를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서 정말 크리스토퍼 놀런이 담고 싶어하는 건 가족 영화로서의 어떤 그런 굉장한 뭉클함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힘주어 담은 건데 이 네. 결말 부분에서 특히 그렇죠. 그렇죠. 중반에도 그런 게 하나 있죠. 밀러 행성에 가서 이 특수 상대성의 이론에 의해서 시간의 차이가 생기는 것.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건 함께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사랑이 싹 트는 게 가족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시간의 차이가 생깁니다. 매튜 맥커너이가 그 밀러 행성에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몇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돌아왔을 때 이미 성장해버린 딸을 바라보는 이 매튜의 시선은 어찌 보면 이게 우주에 대한 영화라서 그렇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딸이 이렇게 컸네? 라는 가족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별로 새로울 게 없는 서사인데 거기 과학적인 설정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This might be a real good time for you to come back. 근데 시각적으로 참 놀라운 부분이 많잖아요. 네.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놀랐던 건 블랙홀을 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랙홀을 본 사람이 없는데
블랙홀 내부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상상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보르헤스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너무 놀랍고 시각적으로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르헤스 단편 중에 유명한 이제 바벨의 도서관이라는 그런 단편이 있을 텐데 거기서 보면 보르헤스가 도서관을 상상을 했는데 도서관이 책장으로 쌓여 있어서 각각이 육면체의 모양인데 그것이 위로 끝없이 되어 있는 그런 도서관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끝없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는 텅 비어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무한 공간이기 때문에 또 바닥에 닿기 전까지 이미 가루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이제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블랙홀의 내부를 바벨의 도서관 같은 그런 상상으로 끌어들여서 시각화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과학적인 사실을 충분한 고증과 학문적인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시각화했다는 것은 그 상상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학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상상력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과 비슷하게 네. 최근에 개봉했던 어라이벌이라는 그 작품의 원작인 테드 창 소설에 보면 거기에도 보레스가 나와요. 보레스의 세월의 책이라는 그 맞아요.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 보면 문학이야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허무맹랑해 보이는 어떤 일들이 실제 그 고증을 해보면 점검을 해보면 더 과학적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 헐리우드 사람들도 하는 것 같고 이과 사람들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깨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네, 으쓱으쓱. 네. 제 소설이 지금 허무맹랑해 보일지 아니요, 모르지만 전혀. 네네. 네, 한 10년 후에 아니야 10년 너무 빨라 한 50년 후에 네, 뭔가 50년 후면 뭐 지금 안 계실 텐데. 네. 네. 또 사후 명성까지 또 생각하시는군요. 네. 거기에 또 맷 데이먼이 나오잖아요. 만 박사로 뒤에 혼자 조난당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 맷 데이먼이 매튜 맥커너이를 어떻게 설득하냐면 Evolution has yet to transcend that simple barrier. We can care deeply.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종이 살기 위해서는 가족을 뛰어넘어야 한다. 근데 실제 영화는 가족을 뛰어넘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종보다는 가족을 더 생각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거기에 약간 아이러니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This detection of an unidentified radio source from deep space. 자, 이번에 소개드릴 작품은 나온 지 이제 20년 됐죠? 네. 컨택트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전제할 것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올해 나왔던 아까 어라이벌이라고 말씀해 주신 원제를 가진 국내에서 얼마 전에 개봉한 게 이제 컨택트인데 아무리 이게 오 다르고 어 다르다고 해도 콘택트와 컨택트로 우리가 구분하기는 사실 헷갈리는 네. 게 사실이죠. 왠지 콘택트가 좀 더 렌즈 같잖아요. 네, 네. 렌즈 같고 옛날 영화 같은 느낌 분명히 있죠. 네. 네. 어쨌건 좋은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앞에 컨택트라는 영화도 있고 심지어는 내용도 비슷한 부분이 그렇죠. 많은데 비슷한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네, 좀 뭔가 한 단어로 딱 이렇게 네.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컨택트 얘기를 저희가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컨택트는 사실 나올 때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았고 이때 또 이제 로버트 저메키스의 연출력이나 파워가 굉장했었죠. 포레스트 검프 뭐 이후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자신감 넘치게 이 프로젝트 해가지고 당시에도 큰 화제를 모았는데 오히려 최근에 굉장히 이 영화가 많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인터스텔라가 나왔을 때도 이 얘기가 거론이 되고 최근에 또 이제 어라이벌이 나왔을 때도 역시 또 거론이 돼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조디 포스터와 매튜 맥커너이가 사랑하는 사이로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관계인데 생각보다 사랑에 대한 묘사가 많지 않아요. 네.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이념의 대립 그리고 세계관의 생각의 대립이 더 중요하겠죠. 대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직업에 대한 영화를 되게 좋게 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시 봐도 그렇게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칼 세이건이라는 그러니까 과연 그 외계의 지적인 생명체가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탐구하는데 사실상 인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이 쓴 유일한 소설이 바로 이 컨택트지 않습니까? 네. 소설인데 이게 사실 지금 봐서 보면 진짜 드림팀인 거예요. 그때도 대단했지만
이 영화의 특수 효과를 담당한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피터 잭슨이거든요. 근데 피터 잭슨이 이때는 이제 반지의 제왕을 만들기 전이었거든요. 이런 거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 영화의 어떤 시각 효과가 굉장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영화가 굉장히 서정적이지 않나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별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딱 가장 맞죠. 맞아요. 과학적이고 네. 가장 로맨틱하면서 서정적으로 만든 영화가 이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이제 엘리라는 여자아이인데 이 소녀는 사실 굉장히 외로운 아이죠. 근데 초반에는 이제 무선 통신에 이렇게 딱 네. 굉장히 몰입을 하지 않습니까? 햄에 몰입해서. 그렇죠. 햄을 하면서 누군가가 교신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데 혼자 외롭게 틀어박힌 소녀가 누가 보낸지도 모르는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한밤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갖고 있는 어떤 쓸쓸함과 외로움과 페이소스와 혹은 어떤 무슨 적막감 같은 것이 있고 어떤 고독감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그대로 자라게 되면 누군가가 보낸 그런 외계에서의 신호를 찾아서 자기 인생을 투여하는 그런 여성 과학자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굉장히 서정적인 톤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영화 속에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도 이 영화에 이제 가족 영화의 서사가 약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려서 헤어지게 된 아버지와의 그렇죠. 이야기가 있는데 인터스텔라에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런 얘기가 이제 이 영화 속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연주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영화가 훨씬 더 원형이죠. 그러니까 먼저니까. 그다음에 인터스텔라에서처럼 역시 또 서로 다르게 흐르는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많은 분들이 인터스텔라 때도 이 컨택트를 떠올리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또 두 영화에 다 매튜 맥커너이가 나와요. 그렇죠. 네. 매튜 맥커너이의 아주 젊은 모습을 확인해 보는데 저는 매튜 맥커너이가 왜 이렇게 느끼한지 모르겠어요. What are you studying up there? Ah, the usual. Nebulae, quasars, pulsars, stuff like that. What are you writing? The usual. Nouns, adverbs, adjective here and there. 네, 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가 있다면 어린 시절에 그 소녀에 쓴 엘리가 아버지랑 하는 대화이고 그렇죠. 실제로 이것은 뭐 칼세이건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사잖아요. 그 대사가 뭔가 하면 아빠 다른 행성에도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 넓은 우주 공간에 우리밖에 없다면 그것은 공간의 낭비가 아니겠니?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논리적인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말 자체가 굉장한 임팩트가 있고 그 자체가 이 영화 전체에서 그 소녀의 인생을 추동하는 어떤 원리가 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외계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죠. But I guess I'd say, if it is just us, seems like an awful waste of space. 이게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고요. 우주 공간의 낭비라는 뜻은 공간을 주재하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어야 가능한 말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저한테도 그런 생각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는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튜 맥커너이가 대변하는 어떤 굉장히 내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어떤 세계관이 있고 그리고 조디 포스터가 대변하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 세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충돌하잖아요. 네. 근데 영화의 후반부까지 보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신비주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네. 어느 한편에 손을 들어주진 않지만 그리고 과학으로 이루어진 과학으로 포장된 영화인데 실제 들여다본 세계관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인터스텔라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이 영화의 첫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첫 장면을 딱 생각해 보시면 지구의 표면을 우주 공간에서 비추기 시작하다가 카메라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줌아웃으로 점점 아주 빠르게 빠지는 거죠. 그러면 태양계 보이고 은하계 보이고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사운드가 뭐가 들리냐면 가만히 들어보시면 방송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방송이 점점 과거로 회귀하죠. 그렇게 하면서 쫙 카메라가 빠지고 최대한 빠져서 우주 전체가 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그 모든 우주가 이 소녀인 엘리의 눈동자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인의 내면을 소우주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실제로 바깥의 우주의 광활한 공간과 개인 내면에 있는 우주를 하나로 합치면서 영화가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것이 후반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웜홀을 통해서 이제 그쪽에서 보내온 그 신호를 이렇게 이제 소스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 신호를 풀어가지고 결국은 만들어 보면 그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우주선의 설계도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웜홀을 통과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웜홀을 통과하는 여행이라는 건 누구도 그것을 시각화하는 것은 정말 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CG를 쓰면서도 그럴듯하게 그려냈어요.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그 웜홀을 통과할 때 어마어마하게 작은 그 구멍 속으로 빨려드는 것 같은 것을 묘사를 하면서 사운드 같은 건데 그런 것이 막
엄청나게 빠른 그 스피드를 보여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적막한 우주로 가게 되고 다시 또 빨려들고 이런 그 두 가지를 교차하는 방식. 또 한 가지는 그 와중에도 이 우주선 창밖으로 바깥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엘리의 모습이 마치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 같은 표정, 그런 다음 사람이 또 약간 좀 투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 묘사, 이런 것들이 영화에서 굉장히, 더군다나 97년도에 만든 영화라는 걸 생각하면 인상적인 그런 묘사였습니다. 또 당시로서는 이제 로버트 저메키스의 특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포레스트 검프가 워낙 크게 인기가 있어서 포레스트 검프 보면 막 케네디하고 악수하고 이런 뭐 네. 그 역사를 빌어서 말도 안 되는 가상의 장면을 실제처럼 만든 장면들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클린턴이 네. 그 이 상황 속에서 연설하는 장면 같은 것을 역시 만들어내는데 살짝 티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것을 당시가 아니라 20년 전의 영화를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영화의 시각 효과는 사실은 인터스텔라나 마션이나 네. 이런 영화에 비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네. 네. 자, 이제 최고 영화 골라야 될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좋아하는 영화가 따로 있습니다. 네. 마션입니다. 마션만큼 훌륭한 과학적 밑받침이 된 영화가 또 없을 뿐더러 굉장히 유쾌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아는 동시에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까지 얘기를 해주는 영화 같아서 저는 마션을 참 좋아하고 다시 봐도 정말 유쾌하게 볼 수 그럼요. 있어서 좋고요. 네. 최고의 장면은 아무래도 또 다른 영화에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인터스텔라에서 밀러 행성에 갔을 때의 묘사들, 그러니까 거대한 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파도였고 그 파도를 피해서 탈출하는 장면은 극장에서 봤을 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시각적 압도를 당했는데 다시 봐도 대단한 장면이더라고요. 그 장면이 저는 최고 장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저랑 정반대입니다. 저는 세 편 중에 물론 다 좋은데요. 네. 다 좋은데 하나를 꼽으라면 약간 고민 끝에 인터스텔라를 꼽고 싶고요. 장면 하나를 꼽는다면 저는 이제 마션에 있는 장면을 꼽습니다. 494일째예요. 그래서 네, 심지어 찾아봤어요. 네. 494일째인데 과연 이 지구로의 귀환을 위한 탈출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숨막히게 보고 있는데 그 지구의 작은 화면 속에서 그 주인공인 그 맷 데이먼이 몰고 있는 로버가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실제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실제 그 화성의 광활한 공간 속에서 한 점이 된 그 로버가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이 바뀌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 더 이상할 정도의 어떤 그 감동과 네. 이런 것들을 느낀 기억이 있어서 네. 아 저런 게 우주지 혹은 뭐, 아 저런 게 드라마 속에서의 SF지 뭐 이런 식의 느낌들이 있어서 그 장면을 저는 꼽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편의 우주 영화들 이런 영화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다시 보셔도 좋지 않을까 불 싶습니다. 꺼놓고 다 튕겨서 보면 정말 우주에 온 것 같은. 네. 그러네요. 아주 값싸게 우주에 여행한 기분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편 모두 BTV에서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